한국이 공급을 끊는 순간 전 세계는 멈춥니다. 세계 무역의 85%는 바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천 척의 거대한 선박이 끊임없이 항해하며 인류의 삶을 지탱하고 있죠. 그러나 단 하루, 그리고 단 한 나라가 공급을 멈춘다면 항구는 정지하고 도시는 마비되며 세계 경제는 순식간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중국은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악몽의 열쇠를 쥔 나라, 세계의 바다를 움직이는 숨겨진 주인공,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그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중국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엔진실에 박힌 라벨, Made in Korea. 그걸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로건 피어스입니다. 미국 해운 조선 정책 차관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이죠. 항모 전단에서 복무했고 물류사령부에서 보급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나토 자문위원도 역임했고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에도 여러 차례 참석했습니다. 세계 물류와 조선 산업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죠. 그런 제가 상하이 조선소에서 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은 2020 SC년 3월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조선소 중 하나를 방문했는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죠. 거대한 LNG선들이 동시에 여러 척 건조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인력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계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수주량을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했으니까요. 14억 인구의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내수 시장만으로도 웬만한 국가 전체 경제 규모를 넘어서죠. 모든 나라가 중국 시장을 원했고 기업들은 중국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중국이 수입을 막으면 기업들이 무너졌죠. 실제로 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보복 정책에 쓰러지는 장면을 말이죠. 한한령이 터졌을 때가 기억납니다. 2016년이었는데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발단이었죠.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드라마 방영이 중단됐고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수천억 원의 손실이었죠. 사드 배치 보복은 더 강력했습니다. 롯데가 중국에서 100개가 넘는 매장을 닫고 철수해야 했고 손실액만 수조 원이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행을 거부하면서 명동 거리가 텅 비었죠. 면세점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들을 지켜봤습니다. 차관으로서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죠. 한국은 결국 중국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국토 면적은 남한만 따지면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중국의 35분의 1 수준이죠. 경제 규모도 중국의 10분의 1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했죠. 중국이 등을 돌리면 한국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첫 판단이었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상하이 조선소에서 본 라벨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Made in Korea. 왜 중국 배에 한국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까? 중국이 세계 1위라면서 왜 심장은 수입합니까? 의문이 들었죠. 저는 엔진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HD 휴다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중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엔진은 왜 한국산입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선주가 요구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고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필수 조건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즉시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조선업과 한국의 관계를 분석하라. 특히 엔진 공급 구조를 집중 조사하라. 일주일 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2024년 중국이 수주한 선박은 무려 1711척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전 세계 발주량의 70%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250척으로 고작 17%에 불과했죠.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완벽한 승자처럼 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은 중국의 상대가 안 됐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선박 엔진 수출액이 9억 달러였습니다. 1년치 수출액이죠. 전년 대비 32%나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중국이 1711척을 수주했지만 그 배들의 심장은 절반 이상 한국에서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은 껍데기를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은 한국이 쥐고 있었죠. 일본도 30% 정도 공급하고 있었지만 친환경 대형 엔진 분야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것을 말이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계 무역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85%가 바다를 통해 움직입니다. 연간 120억 톤의 화물이 선박으로 운송되죠.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고작 1%도 안 됩니다. 빠르지만 비싸고 용량이 작죠. 육로는 연결된 대륙 내에서만 가능하고 바다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는 선박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연간 수출 물동량이 13억 톤인데 그중 99.6%가 선박 운송입니다. 거의 전부죠. 한국이 수출하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철강이 전부 배로 나갑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선박이 멈추면 한국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아니,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멈춥니다. 식량이 끊기고 원자재가 멈추고 공장이 멈추죠. 경제가 붕괴됩니다. 바다는 단순한 운송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이었죠. 이 혈관이 막히면 세계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흐르는 배들의 심장을 누가 만듭니까?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국산 엔진의 신뢰도 항목이 나왔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2018년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LNG선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항해 중 고장으로 멈춰 섰습니다. 3개월간 수리했고 손실액만 수백억 원이었죠. 선주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두에서 출발하자마자 엔진이 멈춰선 중국산 LNG선이었는데 출항 30분 만에 고장이었죠. 선주는 계약을 취소하려 했고 중국 조선소는 사과하며 한국산 엔진으로 교체해줬습니다. 그 이후 글로벌 선주들은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을 달아라. 중국 조선소들도 거부할 수 없었죠. 선주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배를 만들어도 팔지 못하면 끝입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 엔진 없이는 배를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2025년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엔진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이 돌아왔죠. HD 현대중공업이 35%, 하나엔진이 13%입니다. 두 기업만 합쳐도 세계 시장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일본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었지만 친환경 대형 엔진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25년간 차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국가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처음 봤죠. 작은 나라가 거대한 중국의 급소를 쥐고 있다니 말입니다. 아니,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이 한국 엔진에 의존하고 있었죠. 한국 엔진 공장의 가동률을 확인했는데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HD 현대는 151%, 하나엔진은 104%였죠. 이미 풀가동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밤낮 없이 엔진을 만들어도 주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공장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고 기술자들이 교대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엔진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유럽의 대형 해운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덴마크의 메르스크, 프랑스의 CMA CGM, 스위스의 MSC까지 전부 한국산 엔진을 요구했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중국의 그늘에 가려진 약소국이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이 적혀 있었죠. 한국이 엔진 공급을 중단하면
중국 조선업은 즉시 마비됩니다. 나아가 글로벌 해운 산업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한국은 단순한 약소국이 아니었다. 세계 경제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배를 찍어내도 그 심장을 살릴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었죠. 만약 내일 아침 한국이 엔진 공급을 멈춘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조선업이 멈춥니다. 세계 물류가 마비되죠.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이 작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게 된 겁니까? 궁금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엔진 산업을 전면 재조사하라. 기술력, 생산 능력, 미래 전망까지 모두 분석하라.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진짜 실력인 건지 말이죠. 그리고 만약 한국이 진짜라면 이 힘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죠. 한국은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과 유럽에 밀려날 겁니까?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고서가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선박 엔진 산업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엔진 수출액은 9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 32%나 급증한 수치였죠.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선박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동맥이었죠. 저는 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건조하는 LNG선, 컨테이너선, 벌크선의 엔진 절반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절반 이상입니까? 이건 의존도가 아니라 종속이었습니다. 중국의 조선업은 거대한 빌딩처럼 보였지만 기초는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클락슨 리서치 통계가 나왔죠. 2024년 전 세계 신규 발주 선박 2,412척 중에서 중국이 1,711척을 수주했습니다. 70%였죠. 한국은 250척으로 17%에 불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압도적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었죠. 보고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 조선 3사는 이미 수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양과 질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닥치는 대로 받아들였고 한국은 까다롭게 골라서 받았죠. 그리고 그 한국이 만드는 배들의 심장마저 한국산 엔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중국은 1,711척을 만들면서도 한국 엔진을 사와야 했고 한국은 250척을 만들면서 자국 엔진으로 채웠습니다. 누가 진짜 강자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국산 엔진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신뢰도 제로였죠. 2018년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중국 호난성의 한 조선소가 건조한 LNG선이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엔진이 멈춰 섰습니다. 원인은 엔진 냉각 시스템 결함이었죠. 수리에 3개월이 걸렸고 선주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까지 갔죠.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조선소가 인도한 컨테이너선이 부두를 출발한 지 40분 만에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출항도 제대로 못하고 멈춰선 겁니다. 선주는 분노했고 조선소는 결국 한국산 엔진으로 교체해줘야 했죠. 비용은 전부 조선소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글로벌 선주들의 요구는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한국산 엔진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 덴마크의 메르스키가 가장 먼저 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의 CMA CGM도 따라했죠. 스위스의 MSC, 독일의 하팍 로이드까지 모두 동참했습니다. 세계 최상위 해운사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외쳤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어쩔 수 없었죠. 한국 엔진을 달지 않으면 배를 팔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에서 한 선주의 인터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의 대형 선주였는데 말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중국 조선소에 배를 발주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하지만 엔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국산이 아니면 우리 선박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선주들에게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배의 심장이었고 사업의 생명줄이었죠. 고장나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정이 지연되고 계약이 파기되고 신뢰가 무너지죠. 그래서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비싸더라도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엔진 제조사들의 현황이 나왔죠. HD 현대중공업, 세계 대형 선박 엔진 시장 점유율 35%였습니다.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1위죠. 하나엔진, 시장 점유율 13%였습니다. 두 기업만 합쳐도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을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었지만 친환경 엔진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저는 공장 가동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HT현대 엔진 공장 가동률 151%, 한엔진 가동률 104%.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풀가동을 넘어선 겁니다. 초과 근무를 해도 주문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였죠. 공장은 24시간 돌아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이 3교대로 일했지만 그래도 부족했죠. 전 세계가 한국 엔진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에는 울산과 창원 공장의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공장. 거대한 엔진들이 조립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 수십 미터 높이의 엔진이 천천히 완성되는 장면이었죠.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곳이 세계 경제의 심장부구나 싶었죠.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엔진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째, 내구성입니다. 한국 엔진은 평균 15년에서 20년을 고장 없이 작동합니다. 중국산은 5년도 버티기 힘들죠. 둘째, 연료 효율입니다. 한국 엔진은 같은 연료로 15%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장거리 항해에서 이 차이는 엄청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죠. 셋째, 친환경 기술입니다. 한국은 LNG 이중연료 엔진, 메탄올 엔진, 암모니아 엔진까지 모두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디젤 엔진 수준에 머물러 있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25년간 차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항공, 방위산업까지 다뤄봤죠. 그러나 이렇게 한 나라가 특정 분야를 완전히 장악한 사례는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독점이었죠.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국 엔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군함들도 상당수가 한국 기술이 들어간 엔진을 사용합니다. 민간 선박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죠? 한국의 선박 엔진 산업은 현재 세계 해운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중국은 한국 없이 조선업을 유지할 수 없으며 글로벌 해운사들도 한국 엔진 없이는 신규 선박을 발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물류는 즉시 마비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나는 한국이 중국의 하청국가라 생각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였죠. 중국이 한국의 심장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업은 거대한 몸통이었지만 심장은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통도 죽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소용없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위기 속 희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해답이었죠. 세계 경제가 한국의 심장 박동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엔진 기술을 더 자세히 조사하라. IMO 규제 강화와 연결해서 분석하라. 세계는 친환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027년부터 강화된 규제가 시작되죠. 한국은 이 변화에 준비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을 겁니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힘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건지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거대하게 느껴졌죠.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그러나 세계 경제의 심장을 쥔 거인이었습니다. 만약 내일 한국이 엔진 공급을 멈춘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조선업이 멈춥니다. 유럽 해운사들이 패닉에 빠지죠. 미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세계 물류가 마비되고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분석의 결과였죠.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한국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나라를 더 깊이 알아야 했습니다.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했죠. 한국은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힘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친환경 엔진 시장 분석 자료였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변했다고 해야 맞겠죠. 국제해사기구 IMO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2027년부터 강화된 규제가 시작되죠. 2028년까지 모든 신규 선박은 200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탄소세가 부과되죠. 톤당 최대 50만 원씩 부과됩니다. 대형 선박 한 척이면 연간 수백억 원이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선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존 선박을 버리고 친환경 선박으로 갈아타야 했죠. 노후 선박은 퇴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규 엔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친환경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죠. 현재 상용화된 친환경 선박 엔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기술적으로나 생산 능력으로나 압도적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LNG 이중연료 엔진 항목이 나왔습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죠. 기존 디젤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에서 30% 감축합니다.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이죠. 국제 해운업계는 LNG를 친환경 전환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2024년 신규 발주 LNG 추진선이 264척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배나 폭증한 수치였죠. 그런데 이 배들의 엔진은 누가 만듭니까? 한국이었습니다. HD 현대와 한엔진이 수백 척 분량을 수주했죠. 몇 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LNG 수치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엔진으로 바다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보고서를 확인해봤죠. 중국은 아직 LNG 엔진 상용화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시제품은 만들었지만 대량 생산은 불가능했죠. 기술 격차가 최소 5년에서 10년이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독일과 덴마크가 개발 중이었지만 한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결국 세계 해운사들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메탄올 엔진이었습니다. 메탄올은 LNG보다 더 친환경적인 연료였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6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항만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글로벌 2위 선사인 덴마크의 마이어스가 2023년에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메탄올 연료선을 실전 투입하겠다. 업계가 술렁였죠. 메르스가 움직이면 다른 선사들도 따라올 게 뻔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2024년 메탄올 추진선 신규 발주가 166척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였죠. 그런데 이 메탄올 엔진은 누가 만듭니까? 또 한국이었습니다. HD 현대 힘센이 세계 최초로 메탄올 엔진을 상용화했습니다. 출시 직후 346대 계약을 따냈죠. 시장 점유율이 72%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2%, 거의 독점 수준이었죠. 메탄올 시장에서도 한국은 이미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개발 단계였고 유럽은 시제품 테스트 중이었죠. 한국이 최소 3년에서 5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까지 선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섹션이 남아 있었죠. 아모니아 엔진.
이건 진짜 미래의 기술이었습니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탄소 제로 연료죠. IMO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고 부식성이 높죠. 엔진 개발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가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상용화에 실패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 HD 현대가 해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했고 2024년에 국제 인증을 받았죠. 하나 엔진도 연료 공급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상용화 준비가 끝난 겁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암모니아 선박 시장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발주량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래의 문을 가장 먼저 열었다는 사실이었죠. 2030년, 2040년이 되면 암모니아 선박이 표준이 될 겁니다. 그때 세계는 누구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한국입니다. 한국만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간 차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기술 혁신을 봤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전기차, 인공지능까지 지켜봤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흐름을 선도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세 가지 트랙을 모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한국은 친환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는 걸 미리 알고 준비했습니다. 중국이 양으로 밀어붙일 때 한국은 질로 승부했죠. 중국이 단기 이익에 집중할 때 한국은 장기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한국 엔진 제조사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조사하라. 그리고 중국, 일본, 유럽과 비교 분석하라.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확보했는지 말이죠. 이틀 후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HD 현대는 매년 매출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연간 수천억 원이었죠. 하나 엔진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조선소들은 2%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단기 이익에 집중했죠. 장기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격차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했고 중국은 당장 내년 실적만 생각했죠. 저는 한국 엔진 공장의 연구소 사진을 봤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테스트 설비에서 신형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죠.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들이 세계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의 반응이 정리돼 있었죠. 마열스 CEO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메탄올 선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은 한국산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만이 우리가 원하는 기술과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MA, CG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NG 선박 발주 시 한국 엔진을 필수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MSC의 입장도 비슷했죠. 향후 10년간 우리가 발주할 모든 친환경 선박에는 한국 엔진이 탑재될 것입니다. 세계 최상위 해운사 3사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이 아니었죠. 의존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친환경 전환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차관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세계 해운의 미래를 쥐고 있다니 말이죠. 중국은 14억 인구와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수백 년의 조선 역사를 가지고도 한국에 밀렸죠. 일본도 기술력은 있었지만 생산 능력에서 한국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워싱턴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한국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플레이어였죠. 2027년부터 강화되는 IMO 규제, 2030년까지의 추가 감축 목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 해운업은 친환경 전환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죠. 한국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말이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힘이었습니다. 기술, 생산 능력, 시장 지배력 모두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LNG로 현재를 장악하고 메탄올로 중기를 선점하고 암모니아로 장기를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세계 해운의 심장이었습니다. 현재의 심장이자 미래의 심장이었죠.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경쟁자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 아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으니까요.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백악관 회의실이었습니다. 2025년 4월 국제해운정책회의가 열렸죠. 저를 포함해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유럽 대표, 중국 대표, 일본 대표까지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죠. 친환경 해운 전환과 각국의 역할. 저는 한국의 압도적 우위에 대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먼저 말문을 열었죠. 한국이 세계 엔진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다는 건 과장된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독일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의 호황은 일시적 슈퍼사이클에 불과합니다.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중국 대표의 말이 가장 강경했죠. 우리는 이미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년 내로 한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을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요? 차관으로서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죠. 숫자들을 재확인했습니다. HD 현대 35%, 하나엔진 13%, 합치면 48%였습니다. 거의 절반이 맞았죠. 그런데 왜 다들 과장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인터넷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죠. 중국 자체 개발 친환경 엔진 성공, 한국 의존도 2년 내 제로화 목표, 중국 조선업 완전 자립 눈앞. 기사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사진도 첨부돼 있었죠. 거대한 공장에서 엔진이 조립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중국이 정말 따라잡은 건 아닐까요? 제가 놓친 정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불안했습니다. 유럽 언론도 비슷했습니다. 독일의 한 경제지는 이렇게 보도했죠. 유럽 조선업체들 차세대 엔진 프로젝트 가동, 한국 독주 시대 곧 끝날 것. 덴마크에서도 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친환경 엔진 개발 사업이었죠. 투자 규모만 수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견제를 넘어서 도전하고 있었죠. 과연 한국이 이 도전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엔진 개발 현황을 재조사하라. 실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라. 며칠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자체 개발 엔진 항목부터 읽었죠. 중국은 2024년에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그런데 실제 성능은 어땠습니까? 테스트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연료 효율이 한국산보다 20% 낮았고 내구성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신뢰성이었죠. 시험 운행 중 3번이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선주들이 외면했습니다. 중국산은 믿을 수 없다. 결국 중국 조선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상용화까지는 최소 5년이 더 필요하다고 말이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의 자신감은 허세였던 겁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럽연합의 친환경 엔진 프로젝트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참여했죠. 투자 규모도 컸고 참여 기업들도 쟁쟁했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느렸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시제품조차 나오지 않았죠. 설계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용화는 2030년 이후로 예상됐습니다. 그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중국도 유럽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불안했을까요?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독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일시적 호황에 불과하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내부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엔진 산업의 내부 현황 분석이었죠. 이틀 후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우려스러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 엔진 공장들이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가동률이 150%를 넘어서고 있었죠.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한계를 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의 과로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일해도 인력이 부족했죠. 신규 채용을 해도 숙련공을 단기간에 양성할 수 없었습니다. 엔진 제작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으니까요. 부품 공급망에도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수합금 소재가 부족했고 정밀 부품 납기가 지연되고 있었죠. 일부 선박 인도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연됐죠. 선주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구나. 저는 자료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국의 심장이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언젠가 멈출 수도 있었죠. 그때 중국과 유럽이 따라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한국의 시대가 생각보다 짧게 끝나는 건 아닐까요? 일시적 호황이라는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저는 차관으로서 객관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됐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최대 조선소가 대형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스의 한 선주가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파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보다 30% 저렴한 가격이었죠. 선주는 적에 혹했습니다. 일단 중국에 맡겨보자.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불안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앞서도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었죠. 그런데 이틀 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선주가 계약 조건을 수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엔진은 반드시 한국산으로 장착할 것. 중국 조선소가 당황했죠. 한국산 엔진을 쓰면 원가가 올라갑니다.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죠. 하지만 선주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엔진이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겠다. 결국 중국 조선소가 수용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을 쓰기로 합의했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주들의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해도 고장나면 손실이 더 크니까요. 결국 신뢰가 승리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공급 지연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이었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신규 생산 라인 증설이 진행 중이었고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도 가동됐습니다. 부품 공급망도 다변화하고 있었죠. 1년 정도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국의 도전은 어떻습니까? 기술 격차가 최소 5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겁니다. 유럽의 프로젝트는 2030년 이후나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한국은 암모니아 엔진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겠죠. 저는 보고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부하 상태였고 공급 지연도 발생했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에서 한국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신뢰도에서도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었죠. 선주들이 증명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들었던 회의론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국의 호황이 일시적이라고요.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우위였습니다. 기술, 품질,
실내 모두 한국이 최고였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맑아졌죠.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그건 성장통이었습니다. 본질적 힘은 여전했죠. 아니,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한국 엔진 산업의 중장기 전망을 재분석하라.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어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 말이죠. 한국이 정말 세계의 미래인지 제대로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필수였습니다. 회의론자들이 뭐라고 하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죠.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2025년 5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울산이었습니다. HB 현대 엔진 공장이 있는 곳이죠. 공장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십 헥타르 규모의 거대한 공장이 펼쳐져 있었죠. 안내를 맡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선박의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거대한 조립 라인이었죠. 수십 미터 높이의 엔진들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튀었고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 엔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10층 건물 높이만 한 엔진이었죠.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LNG 이중연료 엔진입니다. 완성까지 6개월이 걸리고 3,0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저는 엔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심장이구나 싶었습니다. 관계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151%입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서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밤에도 공장이 돌아간다는 뜻이었죠. 기술자들은 3교대로 일합니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한 기술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엔진이 전 세계 바다를 달립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자신감이 넘쳤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한국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보고서에서 본 151%라는 숫자 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땀 흘리는 기술자들이었죠. 다음 날 저는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 엔진 공장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규모는 울산보다 작았지만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여기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동률이 104%라고 했죠. 공장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요즘 메탄올 엔진 주문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메탄올 엔진 조립 라인을 지나갔습니다. 역시 거대했죠. 이 엔진들은 대부분 유럽으로 갑니다. 메르스크, MSC, CMA, CGM 같은 대형 선사들이 주문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을 선택합니까? 공장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우리 엔진은 15년에서 20년을 고장 없이 돌아갑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중국산은 5년도 버티기 힘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 들으니 더 생생했죠. 공장을 돌아보는 동안 한 가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품질 검사 과정이었죠. 엔진 하나당 수백 가지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재작업에 들어갔죠. 불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0.2%입니다. 우리는 불량품을 출고하지 않습니다. 0.2%. 완벽주의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죠. 셋째 날,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실제 엔진 탑재 과정을 보기 위해서였죠. 부산 조선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죠. 그날은 대형 LNG선에 엔진을 탑재하는 날이었습니다. 덴마크 선주가 발주한 배였죠. 선주 대표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탑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엔진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엔진이 공중에 떴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엔진이 천천히 선체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정확히 제 위치에 안착했죠.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주 대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의 심장이 태어나는 순간이구나 싶었죠. 탑재가 끝난 후 저는 선주 대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덴마크 사람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죠. 왜 한국 엔진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산이 아니면 우리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중국산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2018년에 중국산 엔진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 엔진은 비싸지만 고장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죠. 중국은 그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그 신뢰를 지켰습니다. 오후에는 프랑스 선주를 만났습니다. CMA-CGM 소속이었죠. 그도 한국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했습니다. 한국 엔진의 장점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성능, 내구성, 연료 효율, 친환경성까지 모두 최고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산과 중국산의 비교 데이터였죠. 연료 효율은 15% 차이가 났습니다. 내구성은 2배 이상 차이가 났죠. 이 차이가 20년 동안 쌓이면 수백억 원의 차이가 됩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흘간 한국 현장을 돌아봤죠. 공장에서 땀 흘리는 기술자들을 봤습니다. 엔진이 선체에 장착되는 장면을 목격했죠. 선주들의 단호한 선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게 보고서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숫자는 사실을 말하지만 현장은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신뢰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밤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공장들이 보였죠.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밤낮 없이 뛰는 듯했습니다. 세계의 심장이었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이죠.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우위였습니다. 회의론자들이 뭐라고 하든 현장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해양수산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국장과 면담했죠.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NG, 메탄올, 암모니아까지 모두 선점했습니다. 경쟁국들의 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영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앞서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기술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죠. 땀 흘리는 기술자들에게서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품질 관리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선주들의 신뢰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 방문 후 결론 보고서는 사실을 전달했지만 현장은 진실을 보여줬다. 한국은 세계의 심장이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이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차관으로서 저는 미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힘을 목격하고 나니 생각이 복잡해졌죠. 미국은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경쟁자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 아니,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었죠. 아니, 파트너를 넘어서 한국의 힘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심장에 맞춰 뛰고 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현장에서 받은 감동이 아직 생생했죠.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주제는 탄소 배출 규제 강화였죠. 저는 회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2027년부터 5,000톤 이상 모든 선박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82% 감축해야 했죠. 82%입니다.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이라는 뜻이었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톤당 최대 50만 원씩이었죠. 대형 선박 한 척이면 연간 수천만 달러가 추가로 나갑니다. 선주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였죠.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선박을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국에게 기회입니다. 친환경 엔진 수요가 폭발할 테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이 폭발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울산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가동률 151%,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죠. 기술자들은 지쳐 있었고 공급망은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엔진 산업의 공급 능력 분석이었죠. 이틀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우려스러운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HD현대와 한엔진 모두 신규 생산 라인 증설을 추진 중이었지만 완공까지 최소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주문은 계속 폭증하고 있었죠. 일부 선박 인도가 이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늦어지고 있었죠. 선주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선주는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한국도 완벽하지 않다. 납기를 지키지 못한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중국 관영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친환경 엔진 국산화 성공, 한국 의존도 탈피, 완전 자립 달성. 베이징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중국 최대 조선소 회장이 나와서 선언했죠. 우리는 더 이상 한국 엔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 충분합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신형 엔진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며 불안했습니다. 혹시 중국이 정말 따라잡은 건 아닐까요?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유럽형 친환경 엔진 개발 완료, 2년 내 상용화, 투자 규모만 수조 원이었습니다. 독일의 유명 조선업체들이 모두 참여했죠. 언론은 떠들어댔습니다. 한국 독주 시대 막을 내리나, 친환경 엔진 시장 삼국 경쟁 체제로.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 현장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압도적 기술력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였죠. 그런데 지금 세계는 한국의 독주가 끝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관으로서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해야 했죠. 부하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엔진을 직접 확인하라. 실제 성능 데이터를 구해오라. 한 달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엔진 분석 결과부터 읽었죠. 중국은 시제품을 만들었지만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테스트 운행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죠. 연료 효율이 한국산보다 30% 낮았고 진동과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구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1000시간 운행 후 주요 부품이 마모됐죠. 한국산은 10,000시간을 버팁니다. 10배 차이였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프로젝트는 아직 시제품 단계였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최소 3년이 더 필요했죠. 게다가 비용이 한국산보다 50% 이상 비쌌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안도했습니다. 중국도 유럽도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최대 조선소가 그리스 선주로부터 대형 계약을 따냈다는 겁니다. 컨테이너선 15척이었죠. 계약 금액만 수조 원이었습니다. 중국은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보다 40% 저렴한 가격이었죠. 선주는 혹했습니다. 일단 중국에 맡겨보자.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기술로 앞서도 저가 공세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었죠. 며칠간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선주가 계약 조건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긴급 회의를 열어서 중국 조선소에 통보했죠. 엔진은 반드시 한국산으로 장착할 것. 이건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다. 중국 조선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산 엔진을 쓰면 원가가 급등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죠. 하지만 선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엔진이 아니면 계약을 즉시 취소하겠다. 중국 조선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받아들였죠. 알겠습니다. 한국산 엔진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주들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해도 고장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배 한 척이 고장나면 손실이 수백억 원입니다. 엔진 가격 차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결국 합리적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선주가 중국 조선소와 협상하다가 결렬됐습니다. 역시 엔진 문제였죠. 중국산 엔진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2018년에 중국산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선주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결국 한국 엔진을 쓰기로 합의했죠.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본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급 지연이 있었지만 신뢰는 여전했죠. 경쟁자들이 도전했지만 기술 격차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선주들이 증명했습니다. 한국산 엔진이 아니면 안 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줬죠. 저는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 증설 계획을 재확인하라. 언제쯤 공급 문제가 해결될지 분석하라.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HD 현대는 울산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2027년 완공 예정이었죠.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50% 증가합니다. 하나엔진도 창원 공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었죠. 생산 능력이 30% 늘어납니다.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었습니다. 대학들과 협력해서 전문 인력을 키우고 있었죠. 부품 공급망도 다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외 협력 업체를 늘려서 병목을 해소하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안심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면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때쯤이면 한국의 위상은 더 공고해질 거였죠.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지난 몇 주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죠. 중국과 유럽의 도전도 거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니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였죠. 기술, 품질, 신뢰 모두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공급 문제는 일시적이었고 해결책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의 도전은 거칠에 불과했죠. 실제 기술 격차는 5년에서 10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맑아졌죠.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을 늘리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었죠. 2년 후 한국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위기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국제해운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였죠. 전 세계 조선소, 엔진 제조사, 선주들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죠. 첫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부스가 가장 컸습니다. 입구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중국 친환경 엔진 자립 완성. 중국 관계자들이 자신만만하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었죠. 중국 대표단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유럽 부스도 화려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으로 부스를 꾸몄죠. 유럽의 미래, 친환경 혁신. 그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첨단 시설을 갖춘 전시관에 최신 기술을 자랑했죠. 그런데 한국 부스는 조용했습니다. HT 현대와 하나엔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화려한 홍보는 없었죠. 담당자들이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한국은 조용한 걸까요? 첫날 오후 중국 조선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중국 최대 조선소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중국은 더 이상 한국 엔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로 충분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환호했죠. 화면에는 새로운 엔진 사진들이 넘어갔고 통계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회의석에 앉아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혹시 정말 중국이 성공한 건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한국을 따라잡았나 봐. 이제 시장 판도가 바뀌겠어?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틀째 유럽이 대대적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조선업체 대표가 나왔죠. 유럽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넘어설 것입니다. 역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수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2년 내 상용화를 약속했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죠. 한국의 시대가 끝나는 건가? 유럽이 방역하는구나. 저는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요? 저는 점심시간에 한국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중국과 유럽의 발표를 보셨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괜찮습니까? 대응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오후 이 시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불안해졌죠. 셋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 부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발표가 있습니다. 오후 2시 메인홀에서 뵙겠습니다. 박남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한 걸까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2시 메인홀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었죠. 중국과 유럽 대표단도 전부 참석했습니다. 저도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조명이 어두워졌죠. HD 현대 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새로운 엔진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차세대 LNG 메탄올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기존 엔진 대비 연료 효율 15% 향상, 탄소 배출량 50% 감축, 내구성 20년 이상 보장,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5% 효율 향상이라고요? 이건 혁명적 수준이었습니다. 업계 표준을 완전히 뒤엎는 수치였죠. 그리고 가격은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은 올리고 가격은 그대로라니 이게 가능한 겁니까?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럽 대표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00대의 선주문을 받았습니다. 마ersk, MSC, CMA, CG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계약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계 최상위 해운사들의 로고가 선명했죠.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죠. 그런데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엔진 사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희도 발표할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상용화 완료. 관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암모니아라고요. 탄소 배출 제로 연료였죠. 우리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엔진을 상용화했습니다. 현재 50대 발주를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암모니아 엔진이 나타났습니다. 실물이었습니다.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생산된 엔진이었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또 해냈습니다. 미래를 선점한 겁니다. 중국과 유럽이 현재를 자랑할 때 한국은 이미 미래를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엔진 사장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수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차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쟁자들이 현재를 논할 때 이미 미래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중국 대표의 표정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이틀 전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유럽 대표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로비가 난리가 났습니다. 선주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들었죠. 줄을 서서 상담을 기다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일스크 CEO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향후 10년간 우리가 발주하는 모든 엔진은 한국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MSC 대표도 합류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입장입니다. 한국이 표준입니다. CMA CGM, 하팍로이드, 원해까지 줄줄이 동참했습니다. 세계 최상위 해운사들이 한국을 선택했죠. 아니,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을 선언한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게 진짜 패권이구나 싶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닌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이었죠. 반면 중국 부스는 텅 비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북적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죠. 담당자들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럽 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계자들이 좌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한국의 발표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그날 저녁 만찬장에서 저는 한국 사장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HD 현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자했죠. 10년 전부터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친환경을 말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남들이 현재를 볼 때 우리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수백 번 넘어졌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의 땀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한 엔진 사장도 말했습니다.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만 5년이 걸렸습니다. 독성과 부식성 때문에 수없이 실패했죠.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세계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 거대한 심장으로 세계 해운 장악.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목격한 장면은 충격이었다. 한국이 세계 해운의 미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중국과 유럽의 도전은 한국의 압도적 기술력 앞에서 무력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친환경 엔진으로 세계 경제의 심장되다. 향후 20년간 한국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 엔진 산업 향후 20년간 연평균 20% 성장 예상. 글로벌 해운사들의 한국 의존도 80% 이상으로 증가할 것. 한국은 세계 해운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됐다. 중국 언론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민일보가 조심스럽게 보도했죠. 한국 엔진 기술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 중국 조선업, 한국과 협력 강화 필요.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겁니다. 이틀 전만 해도 자립을 외치더니 지금은 협력을 말하고 있었죠. 저는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된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공급 문제, 경쟁자들의 도전, 회의론자들의 목소리에 흔들렸죠. 하지만 한국은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압도적 기술로 세계를 제압했죠. 저는 차관으로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수많은 국가의 기술 혁신을 봤죠. 미국의 인터넷 혁명, 중국의 제조업 굴기, 일본의 전자산업 전성기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 완벽한 승리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 품질, 신뢰, 미래 준비 모두 최고였죠.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본 장면은 역사적이었다. 한국은 단순한 강자가 아니라 절대 강자였다. 작은 나라가 기술 하나로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차관으로서 저는 미국의 전략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필수 파트너였죠. 아니, 파트너를 넘어서 인정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이었으니까요.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한국 세계 해운의 심장, 미국의 대응 전략. 첫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이죠. 싱가포르 박람회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죠. 저는 워싱턴 집무실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자료들이었죠.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제게 낯선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제 업무의 중심이 됐죠.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세계 해운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 엔진의 75%가 한국산이었습니다. 75%입니다. 거의 독점 수준이었죠. 나머지 25% 중 20%는 일본이었고 5%만이 기타 국가들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점유율 제로였습니다. 단 한 건의 수주도 없었죠. 싱가포르에서의 참패 이후 중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주들이 외면했고 조선소들도 한국 엔진만 찾았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결국 한국 엔진을 수입해서 장착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1년 전 자립을 외치던 중국이 지금은 한국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과 덴마크의 프로젝트는 2028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투자한 자금만 수조 원인데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죠. 결국 세계는 한국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국제 정세 분석 자료였죠. 각국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한국과 해운 기술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성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유럽연합도 움직였습니다. 브뤼셀에서 한국 정상과의 특별회담이 열렸죠.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친환경 해운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방안. 유럽은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독일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독일 총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주석이 직접 나섰죠.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겠다. 1년 전만 해도 자립을 외치던 중국이 완전히 태도를 바꾼 겁니다. 중국 관영 언론도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며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까지 갖게 된 겁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 정상들을 움직이고 있었죠. 인구 5천만의 나라가 14억 인구의 중국을, 8억 인구의 유럽을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해사기구 IMO 보고서였습니다. 2025년 11월 IMO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친환경 선박 기준 설정이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IMO가 한국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한 겁니다. 한국의 LNG 메탄올 하이브리드 엔진을 친환경 선박의 기준 모델로 삼는다. 공식 발표였습니다. 14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죠. 한국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모든 나라가 친환경 선박을 만들 때 한국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룰을 만든 겁니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자가 진짜 지배자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기술적 리더십을 넘어서 제도적 리더십까지 확보한 겁니다. 다음 자료는 경제 전망 보고서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분석이었죠. 한국 엔진 산업 향후 20년간 연평균 25% 성장 예상, 2045년까지 누적 수출액 3천억 달러, 돌파 전망 3천억 달러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였죠.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겁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해운의 핵심 인프라가 됐다. 이 지위는 최소 30년간 유지될 것이다. 30년입니다. 한 세대가 넘는 기간이죠. 보고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독점 지위를 깨트릴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강렬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고 말이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인구가 많다고 강한 게 아니라는 것, 진짜 힘은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 모음이었습니다. 한국 신문들이 자국의 성취를 보도하고 있었죠. 대한민국 세계 해운의 심장이 되다. 작은 나라의 위대한 승리. 우리 기술자들이 세계를 움직인다. 기사들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없었죠.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한 기술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만났던 그 기술자였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빠가 세계를 움직이는 엔진을 만든다고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나도 아빠처럼 엔진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부심이구나 싶었죠. 다음 세대가 꿈을 꾸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랄까요? 한국 아이들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심장을 만든다. 부러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올릴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의 부상과 세계 질서의 변화. 미국의 대응 전략.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지난 1년간 한 가지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세계 물류가 멈춥니다. 친환경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미래 해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1세기 패권은 군사력이나 인구가 아니라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지만 핵심 기술 하나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우리 미국도 배워야 합니다.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1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중국의 그늘에 가려진 약소국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제게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겸손하지만 당당한 나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의 겨울이 궁금해졌습니다. 울산의 밤은 지금도 불빛으로 가득할까요? 기술자들은 여전히 밤낮 없이 일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땀이 오늘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겠죠.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2025년 12월, 나는 확신한다. 한국은 21세기에 보이지 않는 제국이다. 작은 영토, 적은 인구지만 세계의 심장을 쥐고 있다. 만약 내일 아침 한국이 엔진 공급을 멈춘다면 세계 경제는 정지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다. 이것이 기술의 힘이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25년간 차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죠. 소련의 붕괴, 중국의 부상, 일본의 정체, 유럽의 통합까지 모두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 인상적인 나라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선 나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둔 나라.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상하이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선명한 엔진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라벨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 라벨 뒤에는 수만 명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1년의 마지막 날이었죠.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6년. 한국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아모니아 엔진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겠죠. 또 다른 혁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였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덮여 있었죠. 저는 눈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준 메시지를 말이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술이 중요하다. 인구가 많다고 강한 게 아니다. 준비된 자가 강하다. 현재에 안주하지 마라. 미래를 만들어라. 이 메시지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진리였죠. 특히 미국에게도 해당됐습니다. 우리도 안주해서는 안 됐습니다. 한국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했죠. 저는 집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미국의 차관으로 이 자리에 왔다. 그러나 지금은 한 사람의 관찰자로서 말한다. 한국은 21세기의 기적이다. 작은 나라가 핵심 기술 하나로 세계를 흔들었다. 이것이 새로운 패권의 모습이다. 나는 경의를 표한다. 한국은 세계의 심장이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후손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이죠. 21세기 초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를 움직였다. 그들은 배의 심장을 만들었고 세계는 그 심장 박동에 맞춰 움직였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저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들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눈송이들처럼 한국의 영향력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이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해야겠다고 말이죠. 그 놀라운 나라를, 그 위대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당신들이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